멀스트리트 폴 주린이 5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희 인턴 PD고요. 오늘도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승구 기자님.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 멀스트리트에선 상속세가 확정된 삼성그룹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향후 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 또 주가엔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지 보다 쉽게 멀스트리트 폴 주린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한승구 기자님 오랜만에 뵀는데. 지난번엔 내가 왜 격주로 왔지? 하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이제는 매주 이제는 고정이 되셨어요. 뭐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 코인 사셨어요? 그때 못 사셨던 거? 코인을 결국에는 그 업비트에 있던 돈은 그냥 다 뺐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거는 지금 이건 업비트 아니다. 지금 정지됐대요. 아 그래요? 너무 저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난리 났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엊그젠가 K뱅크 앱도 막 안 켜지고 그래서 이건 뭐 왜 이러나 싶어서 그리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해서 그렇죠. 야, 이거 샀다가는 내가 이것만 들여다보겠다 싶어서 그쵸. 장 마감 시간도 도저히 없잖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더리움이 요즘에 엄청 많이 올랐던데 이걸 사볼까 하다가 아니 난 코인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예, 그래서 그냥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뺐습니다. 괜히 수수료만 냈어요. 빼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수수료 1,000원 내더라고. 1,000원 정도는 뭐. 네. 10,000원 잃으셨을 수도 있는데 1,000원으로 막은 걸로. 빼고 그냥 이제 당분간 코인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해본 적도 없지만. 근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서요?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한대요. 저는 이제 주말엔 본가가 네. 1,000원이라 1,000원에 내려갔다가 이제 일요일 저녁에 서울로 올라오는데 기차 안에 이제 이렇게 무궁화호를 타잖아요. 근데 앞자리에 이렇게 앞좌석을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볼 수 있는데 네. 사람 남자들이 다 앉아 있었거든요. 코인을 하고 근데 있어요. 다 그 코인을 보고 코인을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앞에 한 두 줄까지는 다. 옛날에 핸드폰 들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인터넷 보고 하던 게 이제 요즘에는 코인을 보고 네. 하죠.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네. 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안 오르잖아요. 아 그 돈이 코인으로 가서 그러게 힘듭니다. 말입니다. 소액주주들 저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뭐야 일부 여기 아주 소액. 갖고 있고. 네. 저도 아주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삼성전자 관련 삼성 패밀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막상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2030 주린이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걸 좀 사봐야 되겠다 해서 어제 일주를 샀어요. 어제 일주를 샀는데 어제 떨어지지 않아. 오늘 떨어졌어요. 3,000원. 어제 좀 많이 오른 날이었죠. 네. 네, 오랜만에 많이 오른 날 날이었는데. 산 거예요, 지금. 전 항상 오른 날 사요. 오늘 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정말 저는 삼성전자를 처음 사봤던 거거든요. 음. 저는 약간 조금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가기 싫어하는 그런 단골 기질이 있어서 네. 주식도 막 이상한 거 사고 이래서 항상 손해 보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를 사다가 좀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이 네. 생겨서 오늘 한승구 기자님께 여쭤보려고 네. 질문으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사실 그 주식에 입문하려는 주린이들이 제일 먼저 삼성전자를 보통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로 주식에 입문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이 국민주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삼성전자 앞에는. 네. 근데 이게 왜 국민주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자님? 뭐 삼성전자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코스피 기업들 이제 쭉 시가총액 순위로 나보면 압도적으로 1등이고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 한 종목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주가 삼성전자가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타이 PD도 어제 샀다고 하지만 네. 이게 정확히 공개된 적은 없어요. 삼성전자 개인 주주가 몇 명일까는 공개된 적은 없는데 보통 한 200만, 300만 명 정도, 많게는 뭐 500만이라는 얘기도 누가 하던데 그건 아마 이제 중복 계좌나 뭐 이런 걸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말이 200만, 300만이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게 올 초에 저도 삼성전자 주식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올 초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총회 소집
주식장이 이제 집 우편물로 왔는데 그때 우편함에 보니까 엄청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지. 그게 일주만 있어도 오더라고요. 네네. 저는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는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특별 배당 앞으로 3년 동안 하겠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올 1월 달에 이제 96,000원까지인가 한번 피크를 탁 찍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때가 그 개인 주주들이 또 되게 많이 들어간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워낙 기업이 크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글로벌 기업이고 또 뭐 개인 주주도 많고 뭐 그야말로 국민주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 그런 느낌. 그럴 수 있. 저는 그런 생각으로 샀는데 처음에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절대로 이 주식을 사도 상패는 안 당하겠지. 그리고 막 엄청나게 하락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년에 이 개인 주주들, 개미들이 산 주식 중에 1위가 삼성전자였어요. 제일 많이 산. 네. 이게 뭐 중간에 3년 전인가요? 액면 분할을 한번 했죠. 네. 그래서 그때 250만 원 하던 주식이 5만 원이 됐는데 이제 주식은 5배로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그 주식이 8만 원이 넘어가니까 예전 기준으로 치면은 400만 원? 그렇죠. 많이 넘는 오른 주식.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네, 무거운 주식인데 국민주가 된 지 그럼 얼마 안 됐네요. 240만 원일 땐 사실 국민주였을 것 맞아. 같은데. 나눠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쵸. 비싸서 그게 저 대학 다닐 때도 뭐 100만 원 가까이 했었던 것 같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번에 그 카카오 분할을 하면서 네. 카카오가 주식 분할했잖아요. 하면서 삼성전자 했을 때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그때는 너네 왜 분할을 안 하냐? 빨리 국민주로 만들어라라고 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해주면 약간 뭐 사면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해줬다라는 식의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보면 사실 크게 의미가 액면 없는데. 분할을 해도 네. 기업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확실히 개인 주주들의 접근성이 좋아진 거는 맞죠.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주식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쵸. 이게 뭐 정리하고 코인처럼 나누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을 이제 막 처음 시작하려는 주린이들이 이 삼성전자로 주식에 입문하는 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저는 비교적 뭐 안전한 다이씨처럼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고 좀 떨어졌어요. 그거는 잘 방송을 이게 위해서 오르는 방송을. 중이지 내리는 중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냥 아 그렇지 맞아. 오늘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어. 저는 항상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거든요. 물건 한번 샀다 나중에 한번 다 생각하고. 계좌 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이씨. 정말 현대차도 그렇고 SK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니까 얘기해드리죠. 네네. 현대차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어깨에서 사서 무릎까지 지금 내려가는데 뭐 괜찮은 최근에 다 한 번씩 굉장히 사상 꼬꾸라졌죠. 최고를 찍었다가 지금 내려오는 그쵸. 네. 기업들이죠. 맞아요. 그거 뭐 요즘 유튜브 보면 이렇게 뭐 공부할 때 듣는 좋은 음악 뭐 작업할 때 듣는 좋은 음악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가 네. 맞아요. 있는데 뭐 실시간도 있고 뭐 몇 시간짜리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그런 거 많죠. 근데 주식할 때 듣기 좋은 그건 뭐야? 봤어요? 그런 것도 만들어졌어요. 요즘. 미치겠다. 그럼 뭐 잔잔한 음악이 나오네 아니죠. 아니면은 보통 막 이제 팝송 같은 경우는 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팝송이라던가. 그럼 약간 사람이 흥분 상태가 되면 네. 매매를 이렇게 좀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빨리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 같은데. 약간 듣기는. 상승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들을 제가 볼 때는 모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매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술을 먹고서 한번 큰 덩치의 주식을 질러본 적이 있습니다. 술 먹고 그거 어떻게 산 거지, 됐습니까? 정말 다행히 그게 크게 손해 보지 않고 그렇게 돼서 이제 다행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왜 저 주식을 좋은 만큼을 샀을까? 아찔합니다 지금도. 맨정신으로 절대 사지 못했을 금액인데. 아 진짜 정말 웃기다. 네. 그러면 주식 이제 막 입문하려는 주린이 분들 네. 삼성전자로 시작하는 거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주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인데 제가 어제 삼성전자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주.
근데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더라고요. 있죠. 우선주가 있는데 일단 그냥 삼성전자로 샀어요. 저는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뭐 보통 그렇게 삽니다. 예, 네. 근데 이 두 주식의 차이점이 음. 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한데요. 쉬운 건 제가 설명할게요. 이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의 주식이 우선주를 갖고 있는데 네. 원래 대부분의 주식은 사면 내가 그 의사 결정권을 이제 그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저기 주총에 오죠, 날라오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좀 다르게 우선주는 아예 의사 결정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금을 더 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정말 극소액 주주 같은 사람들은 사실 내가 의사 결정권 행사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또 이것보다는 배당금 받는 게 더 좋다 하면 사실 우선주를 사는 게 더 낫죠. 잘못 산 것 같네요, 저. 근데 한 주라서 괜찮아요. 괜찮은 건 괜찮을 거예요. 그게 원래 우선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회사가 망하면 남은 자산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채권자들, 빚쟁이들한테 네. 이제 쫙 나눠주고 마지막에 주주들한테도 나눠줍니다. 근데 음. 일반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먼저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예요. 근데 사실 회사가 망할 정도 되면 주주들한테까지 돌아갈 뭐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거는 조금 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을 조금 네. 먼저 준다는 점이 좀 다르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우선주가 물량이 보통주보다 많이 적어요. 유통되는 주식 숫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매도에 좀 취약하다라든지 어디 작전 세력이 들어올 때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 주식보다 잘 안 오르죠. 그죠? 그게 뭐 나도 사실 개인이 우선주를 사는 것도 나는 삼성전자 정도 되는 그거는 회사라면은 네.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그 보통주도 특별 배당을 주기 때문에 사실 뭐 보통주도 괜찮은 거.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그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는 의사 결정권을 뭐 굳이 저는 네. 주식만 잘 오르면 상관없어요. 제가 무슨 의사를 근데 그렇지 이게 주주가 200만, 300만인데 그 사람들 어디 한 군데 모아놓을 수도 없고 주중제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네. 거기 가서 뭐 손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알고 구분을 잘해서 사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제 우선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 어제 좀 그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공매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군요. 네, 차이점 짚어주셨는데 이 의사결정권의 유무에 있어서 차이 그리고 배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다. 맞습니다. 네. 이 배당이요 생각보다 쏠쏠해요. 그 배당이 네. 삼성전자는 얼마나 자주 1년에 한 번 나오나요? 다 모든 주식이 분기별로 분기별로? 네, 분기별로 근데 그거는 나오는데. 이제 그 의결하기 나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당을 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 따라서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네. 그 뭐 한창 뭐 이제 우리는 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기보다 뭐 성장 단계에 있으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도 있고. 사실 이거 조금 뒷얘기긴 한데 네네. 이제 삼성이 이번에 상속을 해야 하면서 상속세를 네. 이 배당금으로 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 비율을 올릴 거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본인들도 총수 가족들도 배당금 많이 받아서 이거를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주주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주가가 아마 많이 오를 거다라서 주식도 오를 거고 그다음 배당금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샀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일단 작년에 그 특별 배당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네. 뭐 주주 환원 정책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가 그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안톤인가요?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올릴 네.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고 올 초에 많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나왔을 걸요 아마 그 특별 배당. 저도 받았어요. 다 받으셨죠. 근데 뭐 많이 어제 산 게 샀으면 아니라서. 못 받아. 아 그렇지 여기는 못 받았죠. 망했다. 연말까지 네. 갖고 있으면 또 나올 거야. 네네. 연말까지 존중하면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제드래곤이 네.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자꾸 귀여운 일주 팍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지난주 멀스트리트 본편에서 이제 한승우 기자님 나와주셔서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게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이렇게 삼성물산의 가장 많은 개인 최대 주주죠. 삼성물산의 개인 최대 주주고, 그 다음에 또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핵심적인 그 라인이잖아요. 삼성에서. 네. 근데 그 삼성전자의 또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이 삼성생명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이재용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구조를 왜 띄고 있는 건지, 그냥 삼성전자가 가장 핵심적인 사실 역할을 하고 있고 이재용이 그냥 개인 최대 주주로 있다면 어떤 좀 더 그 중요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간접 지배하는 사실 이거는 왜 이렇게 네. 간접 지배를 하고 있냐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재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지분보다 훨씬 많은 회사들을 이제 거느렸어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순환출자라는 얘기들을 많은 재벌들이 했었죠. 그래서 나는 요 계열사에 출자를 했는데 여기가 그 다음 회사의 대주주, 또 다음 회사의 대주주, 그래서 쭉쭉쭉쭉 물고 돌아가다가 결국에 마지막 회사가 결국 또 다시 첫 회사의 대주주. 이렇게 되면은 내 대주주의 지분이 적어도 계열사 전체를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고리를 다 끊어야 돼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계열사 한 군데가 잘못돼도 다른 쪽까지 이제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못 해놨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삼성도 지금은 다 해소가 됐어요. 이게 다 해소가 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2, 3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삼성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승계라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대기업 재벌들이 보통 승계를 할 때는 회사 덩치가 너무 커졌어.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재벌이 보통 이제 그 그룹 내에 뭐 비상장 회사를 가져가서 그쪽에다 뭐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를 막 키운 다음에 상장을 시켜서 뭐 그 옆에 끼워 넣어서 이제 지분을 보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승계 구조가 이게 한 달이 건너올 때마다 이제 그룹의 전체적인 이 그물망 같은 그 구조가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네. 삼성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라고. 네, 맞아요.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삼성물산의 대주주다. 이재용 회장이 처음부터 물산의 대주주였냐 하면 그것도 물산도 제일모직, 에버랜드 뭐 합병하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통합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뭐 세법, 공정거래법은 삼성 때문에 발전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이 굉장히 그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현재의 지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상황인 거죠. 저는 이렇게 간접 지배하는 구조가 뭐 혹시 약간 뭐 세금을 덜 내려고 뭐 이런 편법일까 싶었거든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개인 지분, 그다음에 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많이 해서 대략 한 15%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텐데 만약에 그 15%를 통째로 뭐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갖고 있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이 나중에 뭐 그런 누가 이번에 그렇게도 기사를 썼던데 이걸 이렇게 다 갖고 있으면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만약 이거를 물려받고 뭐하고 했을 때는 이게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왜냐면 삼성생명이나 물산의 주식은 이거보다 훨씬 적고 싸니까 그렇죠. 그렇게 상속 증여에 대한 부담이 적고 오히려 그 이 복잡한 지분 구조 때문에
이 외국계가 함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아하. 있을 정도로.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네. 이재용 홍라희 여사가 지금 개인 최대 주주고 뭐 음. 삼성생명이 7점 몇 프로 갖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네. 근데 봤을 때 저기 뭐 그럼 7%만 가져오면 내가 대주주 되는 거야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네요. 사실은 뭐 이 어떻게 하다 지금의 구조까지 만들어지게 됐냐를 보려면 그 정말 거의 책을 쓸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그게 그 시점에 왜 이제 이렇게 이 주식 거래가 음. 있었고 왜 이 고리가 끊어졌고 하는 거는 그 당시의 규제와 그 당시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들을 이제 다 봐야 지금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줄기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은 그러면 선배 말대로 이재용과 이건희가 사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럼 그 회사가 어디냐라는 거 파악하고 그 주식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사실 많이 올랐겠죠 이번에. 물산과 생명 네, 같은 그렇죠. 주식. 글쎄, 제가 뭐 그 물산과 생명의 주가를 요즘에 보진 생명이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대요. 이 상속 효과 때문에 52주 맞아요. 신고가라고. 상속 수혜주. 근데 그게 상속 난잘 모르겠어요. 그게 최근에는 이제 금융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상속 제가 얼마 테마주인가? 전에. 은행주, 증권주, 뭐 보험주 해서 많이 올랐고 그게 또 그거는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저 미국에서 옐런이 한마디 하면은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지배 구조만으로 그렇게 그 주가에 단정지기는? 물론 그 영향은 줄 수 있겠지. 네.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올랐다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동안 삼존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고 너무나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주린이 분들 중에 그냥 막연히 삼성의 핵심이 삼성전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많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삼성 물산이었습니다. 물산의 주식이 제일 많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주주로서 알아야 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기자님께서 삼성 SDS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삼성 SDS의 대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의 밑에 삼성 SDS가 있어요. 네. 그리고 2대 주주는 삼성물산. 그런데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삼성 SDS 주식을 많이 가져봐야 삼성전자에 간접적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번에 그 상속세 내려면은 뭐 배당금도 뭐 있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SDS 주식을 뭐 팔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삼성 SDS 주식은 팔아도 본인이 뭐 생명, 물산,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완전 따로 노는 친구인 거네요. 그쵸? 뭐 계열사이긴 하지만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은 영향은 없는 회사다. 그래서 삼성 SDS가 원래 그 기업의 우리 뭐 회사에서 쓰는 ERP 시스템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인터넷 뭐 솔루션들을 하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만 그렇죠. 여기가 당연히 이제 삼성그룹의 일도 많이 받아서 하고 할 텐데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더 주가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거는 정확하지 않네요. 그 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자 거래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SDS 주식을 막 키워내서 나중에 팔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삼성의 상속세가 얼마였죠, 지금? 그 처음에 12조 원 정도라고 돼 있고 그 나중에 이제 구제청에서 심사를 했는데 한 12조 5천억 정도 12조 5천억. 하니까 그 정도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전에 그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가 그 상속세가 1조 원 정도 나왔는데 그때
야, 이 1조 원이 돼 상속세가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할부로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때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뭐 12조가 넘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새삼 삼성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그래서 느끼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받았대요. 살다 이렇게 재벌에게 이입이 되어볼 줄이야. 근데 보니까 그게 완전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러던데 야, 그게 그 정도 금액과 뭐 하는 거는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 그 심사 기준이 없어가지고 별도의 그런 뭐 네. 그 위원회인지 회의인지 뭐 이사인지를 열어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출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이자도 엄청 낮고 엄청 많이 낮겠죠? 해주고 우리는 아니, 이제 우리 DSR 한데 이제 다 걸리잖아요, 쪼여놓고 그랬는데 재벌들은 그렇게 막 내주고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연끌도 네. 못하게 해놓고 어떤 거요? 연끌? 연끌 연끌.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저희는 그 연끌도 안 되죠 이제. 아 이제 네. 그래서 이게 5년간 분납을 하는 건데 이번에 1회차를 내는 걸 대출을 일부 받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 앞으로 4년이 남았네요. 근데 이제 이 세금이 사실 엄청나게 큰 액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근데 뭐 실질적인 담세율로 보면 높은 편이 아니다. 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여쭤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기자님이 그 멀스트리트에서 언급해 예, 주셨던 제가 그때 부분인데 말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보니까 정확히는 담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담세력이라고 하고 네. 제가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실효세율의 의미로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실효세율. 실효세율이라고 하면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공제와 네. 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진짜 내는 세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 지금 소득세가 지금 최고 구간이 45%인가 40%대 40 중반대쯤인 것 같은데 상속세율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아마 구간이 55%인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꼭 삼성의 사례만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공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중소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가업 상속이라고 해서 뭐 한 3천억까지인가 뭐 면제를 해주는 구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액수가 크다고 해서 다 55%를 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뭐 한 그 뭐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릅니다만 대략 뭐 한 19%, 뭐 27, 8%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 20%대 전후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음. OECD 평균 정도는 된다. 실효세율로 보면. 실효세율, 지금 55% 최고 구간은 네.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게 맞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것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평소에 안 낸다는 그러니까 얘기지. 단순히 숫자 최고 세율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니네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따져봤을 때 아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는 지금 여기서 말한 소득세율, 여기 보유세율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뭐 그런 걸 다 더하면 평소에는 세금을 안 내고 상속할 때만 우리나라는 많이 내는 구조인데 왜 그럼 평소에 안 내는 걸 안 더하냐? 이것까지 다 평균을 내보면 그렇게, 해외랑 비슷해서 해외랑 비교해서 이제 평균보다 조금 더 되거나 평균이랑 비슷하다. 이 얘기시. 뭐 어느 세금이나 다 공제가 있죠. 요즘에 뭐 또 나오는 뭐 종부세 뭐 이런 것도 양도세 이런 것도 물론 최고 세율 구간은 정해져 있죠. 딱 몇 프로 있는데 이거를 뭐 오래 갖고 있으면 좀 깎아주고 뭐 나이가 들렸으면은 또 좀 깎아주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실제 세금 비율은 그 최고 세율만큼은 안 되겠죠. 이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고 세율 구간이 되게 높은 거는 맞는데 실제 세금 내는 비율은 다 중간 정도다. 실제 세금이 이제 다 모든 세금을 다 더한 세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세금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깎아주고 공제해주고 뭐하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많이 깎아준다는 중간 얘기네요. 그 상속세도 그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세도 부분이 공제가 있어요? 됩니다. 그럼 아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가업 상속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뭐 그 55% 구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12조 5천억 원은 그런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그건 다 가만히 된 겁니다. 다 가만히 그리고 된 그거는 거구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또 붙어요. 주식을 상속할 때 네. 최대 주주라면 네. 주식을 줬을 때 그 주식 가액의 20%를
이거는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이거는 네가 이 주식을 받았을 때 경영권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라고 해서 거기 가격 20%를 프리미엄을 붙여서 세금을 더 물립니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 주주들이 이렇게 상속세, 그러니까 주식을 물려줬을 때 상속세가 더 나오죠. 최대 주주라면. 삼성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물론 현재 제도 안에서는 뭐 다 적용이 돼서 그 제도에 따라 나왔겠지만 뭐 저 정도 냈으면은 뭐 많이 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그래도 한번 그래도 이렇게 내야 나중에 또 다른 기업들도 이런 네.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좀 편법이나 이런 걸 안 쓰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 삼성도 우리는 뭐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기업의 책무를 다 성실히 수행을 하고 오블리스 오블리주를 하겠다면서 이제 기부도 미술품 뭐 하고 병원도 기부하시고 뭐 근데 그 기부가 전혀 세금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기부를 한 거는 이제 네. 세금 할 땐 빠지겠죠. 네, 네. 예, 세금 하는 그 네. 점에 계산하는 그 근데 이렇게 근무에선 자꾸 빠지겠죠. 기부를 하고 막 이러니까 어저께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좀 이제 어떻게 사면을 한번 해줄까라는 식으로 좀 약간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뭐 국민적인 분위기도 기사들 댓글 보면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면은 우리가 막 해로 뭐 말할 대통령의 수는 권한이기 없지만, 때문에 네.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네. 근데 뭐 이때다 싶어서 막 이 사면을 해줘야 된다, 막 뭐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라고 옆에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부추기는 기사들. 저는 그런 기사들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 본인들이 사회적 책무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는데 그 숭고한 의미를 그렇게 깎아내리려는지. 그렇군요. 네, 이해가 완전히 됐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네. 세금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을 쉽게 해주신 세금 것 어려워요. 같습니다. 세금 제도도 계속 바뀌고 세무사 저도 인터뷰 하려고 이 네.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하면은 평소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일단 이렇게 덩치가 워낙 커지고 막 이런저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프리미엄 붙고 뭐 하는 이게 세부적인 규정들이 달라서 그분들도 자기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뷰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상속세만 놓고 봤을 때는 많아 보이는 착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네. 모든 세금을 다 따져봤을 땐 그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닐 수 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의 최고 세율 숫자만 보면은 많은 네. 것 같지만 실제로 그만큼 다 내진 않는다는 거죠. 아, 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그 계류 중인 상황인 거 맞죠? 좀 오래되긴 했어요. 아, 네.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꽤 오랫동안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향후 변수가 될 것 같다는 기사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이던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 3% 숫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3%. 그게 왜 보험사가 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많이 못 갖고 있게 하냐 보면 보험사는 결국 고객의 돈을 받아서 이제 장사를 하는 회사란 말이죠. 네. 그러면 삼성의 보험에서는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네.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아까 삼성생명이 네. 삼성전자의 대주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비싸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보다 거기 보면 취득 원가보다 이제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취득 원가. 옛날엔 싸게 샀으니까. 취득 원가는 쌌는데. 싸게 네. 샀으니까 옛날에는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보험회사의 자산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네.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걸 갖고 계산을 해보면
보험사 자산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더라. 네.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면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줄이라고 그러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험사는 남의 돈을 갖고 장사를 하는 회사인데 네.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뻥튀기가 돼서 그렇지 뭐 이상한 주식을 막 10% 20%씩 갖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뭐 상폐가 됐다. 뭐 이런다. 그러면은 그 보험사 자체가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보면 뭐 금산분리, 은산분리 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왜 분리되어야 하는가. 뭐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같은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이런 경우에는 진짜 그 삼성전자가 지금 아주 우량한 회사니까 뭐 괜찮긴 한데 네. 그 좀 뭐 부실 계열사의 주식을 뭐 그렇게 막 갖고 있다가 그게 문제가 된다라든가 뭐 이럴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 회사의 주식이 예를 들면 이건 전자지만 뭐 조선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사이클이 막 큰데 네. 어쩔 때는 막 주가 막 빠졌다.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남의 돈 갖고 장사하고 돈을 돌려줘야 되는 회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상한을 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지키려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통과가 되면 네. 너무 많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주식의 가격보다 지금 너무 많이 그렇죠. 뛰어서. 삼성전자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삼성생명의 어. 자산 중에 삼성전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면 통과를 이제 당분간은 하기 어려운 이게 좀 오래된 그거 거긴 아닐까요? 한데 맞아요. 어렵다는. 그래서 이게 것 같아요. 그 법이 꼭 이걸 법으로 하기보다 네. 이게 사실 그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 결국에는 삼성그룹이죠. 이 네. 시그널을 여러 번 줬죠. 계속 주고 있고 알아서 해소를 좀 하세요. 알아서 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좀 줄여 나가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줄인다고 그러면은 전자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게요. 전자 주식에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그게 전자 사실 그 정도 규모의 주식을 장중에 내다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너무 많은 커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블록딜이라고 해서 블록딜이요? 예, 시장이 장 외에서 미리 이제 기관들, 증권사들 이런 데다 접촉을 해서 우리 이런 주식을 이만큼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미리 협상을 하는 거죠. 블록딜 형태로 넘기지 않을까? 만약에 해야 된다면 블록딜 형태로 넘기게 되겠죠, 당연히. 장중에 그런 주식을 판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장중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낮을 것 같고. 근데 블록딜을 하면 대체로 좀 할인을 해서 팝니다. 조금씩은 3%에서 5% 정도씩 이제 뭐 할인을 해서 네. 팔고. 근데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러면 기관에서 네. 3% 5% 할인 받아서 나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삼전 주식을 갖고 있어봐야 뭐해? 그리고 그 사람들도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갖고 유지해야 되는 삼성전자 주식의 비중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나중에 블록딜 나올 걸 생각을 해서 그 비중을 좀 미리부터 줄인다? 줄여나간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주가가 눌려 있다라는 오르나요? 얘기도 있고 그거 있었네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지금 그냥 주린이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내가 삼전을 뭐 대부분 소액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늘려나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되냐 다 왜냐면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이슈는 이제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연관이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저는 제가 무슨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그냥 용돈이 생기면 조금씩 사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큰 돈을 벌기보다는 장투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원래 잘 거래를 못해서 그렇군요. 그 어쨌든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그 고객의 자산을 지닌 보험회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이걸 그렇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 만들어진 그 거군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은행도 그렇고 뭐 금융사들이 다 그런 이게 규제를 받죠.
이게 주식을 하니까 어쨌든 제 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보험업법 개정안 이런 거 별로 관심도 별로 네.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내 주식에 영향을 미칠 걸 아니까 그렇죠.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안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또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네,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안승구 기자님. 그러면 정말 설명을 쉽게 네. 이해하기 좋게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은 건데 네.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네요. 그죠? 그러게요. 그럼 지금 뭐죠? 주식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이 배당률을 높일 거라는 전망이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삼성 오너 일가가 개인 최대 주주로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 괜찮은 전략일까? 그 아까 김혜미 기자님이 예, 그렇죠. 해주셔가지고. 일단 뭐 삼성전자는 이미 한번 특별 배당이 나갔고 올해 내년까지도 이제 특별 배당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네. 그거는 그건 이제 확실히 그래서 배당의 장점이 있고 어쨌든 이번에 홍라이 여사까지 주식을 물려받게 되면서 주식이 이제 또 다시 다 흩어졌죠. 네. 홍라이 여사 3남매한테 주식이 흩어졌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이 지분의 배분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직 아니죠. 완전히 이제 다음 때로 3남매 때로 완전히 다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보면은 이종부 회장의 경영권이 다시 한번 이제 안정이 됐고 네. 이제 지주 회사로서 그러니까 산업 회사로서 지주 회사로서의 물산 그리고 금융 지주 회사로서의 생명 요 지위는 이제 당분간은 뭐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오너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예를 들면 뭐 생명, 물산, 전자 아까 얘기한 뭐 SDS 뭐 이런 것들은 배당에 대해서는 뭐 최소한 배당이 깎이거나 뭐 안 나오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SDS 주식은 뭐 올려서 팔 수 있는 가격을 좀 올려서 팔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만약에 생명이 저 지분을 갖다가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지배력을 유지를 하려면 이제 물산이 그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산이 돈이 없습니다. 물산이 그 지분을 살려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SDS만큼이나 이게 논외로 빠져 있는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SDS처럼 주가를 좀 올려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 여기도 뭐 변수는 있습니다. 물산이 그걸 팔고 전자 주식을 가져오면 거기도 이제 전자지분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자동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규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너무 나간 얘기니까 뭐 거기까지는 조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남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벤트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인 것 같은데 사면이 되면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예전에는 구속되면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이번에 좀 이제 사실 반도체 문제도 있고 해서 그쵸.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 근데 저는 예전에도 뭐 이것머니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네. 총수의 구속이 을 가지고서 그렇게 주가가 휘청일 정도의 회사는 이미 아니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가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지 않을까 저는. 저도요. 그런 생각이 좀 사면이 되면 네 들더라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제가 네. 드렸던 말씀이 이제 네. 뭐 이용이 구속되면은 삼전이 네. 뭐 투자 결정은 누가 하고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왔을 때 네. 제가 했던 얘기가 네. 예. 총수가 구속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될 회사는 이미 아니지 않을까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고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은 물론 뭐 총수의 역할이 당연히 가장 크겠지만 그렇군요. 예, 삼성의 뭐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뭐 투자나 뭐 앞으로 행보는 뭐 그냥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흔히 캐리한다고 하죠. 한 네.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막 그럴 때 캐리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진짜 저희는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를 캐리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 나라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미국인들도 뭐 구글이 망하면 우리 미국이 망할 거다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만 드러나는 특성인지. 뭐 삼성이는 이게 묘한 회사죠.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소비재 기업이기도 하고 네. 제조업으로서 삼성이 차지하는 이게 위상이 외국이랑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어렵네요. 우리나라는 우선 그건 수출이 비교하기 중요하고 어렵고요. 게다가 삼성 제조업 회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근데 사실 미국은 뭐 제조업 말고도 서비스업도 잘 되고 많은 분야에서 그렇네요. 독보적인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한 기업을 두고서 이 기업 때문에 이 기업이 망하면 뭐 나라가 망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도 훨씬 커서 우리나라 이제 그렇네요. 그보다 작으니까 다만 뭐 네. 삼성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삼성이 잘못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수출 데이터라든가 그렇죠. 투자 이건 공장 하나 네. 짓는데 막 수십 조씩 들어가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GDP 아니 뭐 코스피 이 시총이 30% 가까이 되니까 뭐 주가 해서 지표상으로는 되게 많이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지표는 안 좋고 네. 그게 이제 뭐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뭐 수출 뭐 이런 거 뭐 그게 뭐 매주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반도체가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수출폭 등락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 삼성의 규모가 진짜 큰 거죠. 그래서 영향을 가끔은 많이 그런 받는다. 지금 생각이. 가끔이 아니고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그 물가 같은 거 이제 볼 때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농산물이나 유가 같은 걸 빼고 보는 네.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삼성을 한번 빼고 보는 다른 지표를 만들어 보는 건 그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방금 든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너무 크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약간 통계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네, 이제 한번 마무리할까요? 네, 좋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미성년자가 5년 만에 9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개인 소액 투자자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 듣고 삼성의 그 향후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될지 또 주가엔 어떤 변동들이 조금씩 있을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